안녕하세요. 조바로 미랄 한글학교 중등역사반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록다운이 지금 며칠째죠?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 2주 남았나요? 풀리는 시간이 2주 뒤에는 꼭 록다운이 풀리길 바라면서 또 그래서 또 그 시간 되면 우리 토요일 날 한글학교에서 직접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만날 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녹화로 또 여러분과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은 고려의 성립과 변천 두 번째 시간으로 고려 초기의 통치체제 정비와 대외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고려 초 광종과 성종 때의 왕권 강화 정책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고려 전기의 귀족 중심의 문벌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또 고려가 고려 초에 거란의 침입 그리고 또 여진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갔었는지 그 역사들을 좀 바라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뭐 간단하게 개방적인 대외 정책을 가져갔던 고려의 외교 정책들, 뭐 무역 관계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중요시 하듯이 역사 공부할 때 연대표 무시하지 말고 좀 제대로 잘 공부해 보면 좋겠다 그랬었죠. 지금 고려 전기에 보면은 고려가 건국한 시점이 태조왕건 918년에 고려를 건국했었고 후삼국을 통일하고서 고려의 완벽한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고 나라의 기초를 닦은 때가 936년입니다. 이 당시에 뭐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하면 거란이 이제 올라가고 있었고 이전에 당나라가 907년에 멸망하죠. 그리고 나서 907년부터 960년까지 약 한 60년의 기간 동안 5대 십국이라는 분열기를 거칩니다. 이 분열기를 끝낸 게 바로 송나라입니다. 송나라가 960년도에 5대 십국을 북방 유목민족들이 세운 그 5대 십국을 통일하고 만리장성 위쪽으로 다 몰아내고 나서 송을 건국하죠. 송나라를 건국합니다. 그 당시에 이미 북쪽에는 거란이란 나라가 있었을 때고요. 고려는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가 936년에 건국하자마자 거란이 두 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죠. 침입을 하고 곧 이어서 또 1100년대 초반에 12세기 초반에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또 고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고려 초기에 거란과 또 여진족 두 세력의 이제 침입을 받는데 이때 잘 막아내죠. 고려가 고려 초기에 잘 막아내고 나라의 기틀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 당시 고려의 초기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그 나라의 기틀도 잘 잡고 또 지방의 호족 세력들도 잘 관리하면서 이후 고려가 918년부터 1392년까지 거의 한 400에서 500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고려 보십시오. 고려가 무너지기 전까지 중국에서는 송과 남송과 원나라 세 개의 통일 왕조가 이때 나라를 세웠다가 멸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고려는 그래도 정권을 거의 400에서 500년 가까이 유지하는 놀라운 저력을 발휘합니다. 어떻게 됐었는지 고려 초기의 통치체 정비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보기 전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로라는 신라 말기의 육두품 출신입니다. 신라 말기 육두품 출신의 이제 관료인데요. 이 관료가 고려 성종 때 이제 개혁안을 신무 28조라고 하는 개혁안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데 28개 중에서 몇 가지 2개 조 정도만 살펴보게 되면 7조에 보면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뒤 지방관을 두고자 하였으나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지방 세력가들이 공무를 사칭하고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어 백성이 견디지 못하니 청컨대 지방관을 파견하소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전까지 고려시대 이전까지 통일신라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의 지방관리를 파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 호족 세력들, 지방의 토호 세력들이 그 지역들을 각자 나름의 세력을 갖고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왕권이 강하다 하더라도 강하지도 않았지만 지방관을 파견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실력을 갖고 있지 못했는데요. 고려 초기에 이 지방관 파견이 이제 시작됩니다. 20조에 보면은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근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을 구하는 겁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내세의 복을 구하는 일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의 급한 일입니다. 해서 유교를 통치체제로,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일 것을 세울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고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거니까 불교와 유교를 구분하자는 얘기였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고려는 숭불정책, 불교를 숭상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치 제도에서는 그래도 유교의 통치 이념을 많이 가져왔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는 크게는 왕권을 강화하고 또 하나는 귀족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왕권 강화를 어떻게 나가는가? 고려 우리 태조 호족 세력들을 어떻게 포섭했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혼인 정책을 통해서 호족 세력들을 포섭했다 그랬습니다. 무려 29명의 아내를 뒀다 그랬죠. 태조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943년도에 이제 죽고 나서 그 이유가 문제가 됩니다. 그 두 번째 왕이 혜종이었는데 혜종 때에 호족 세력 중에 하나였던 왕유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난이 발생합니다. 자기의 이제 아들을 왕위로 올리려고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제 제압을 당하고 말죠. 어쨌든 왕조 초기부터 이 호족 세력들이 만만치 않게 왕권을 노리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끊고 왕권 강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광종 때입니다. 광종이 이제 949년부터 975년까지 거의 한 20-30년간 재위를 했는데요. 광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첫 번째로 한 것은 노비안건법입니다. 노비안건법이란 건 뭐냐면 불법으로 당시에 호족들이 차지하고 있던 전쟁을 통해서 또 아니면 빚을 진 일반 평민들이 이제 호족 세력들이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노비들, 불법으로 차지한 호족의 노비들을 해방시킴으로써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는 이 조치들을 단행합니다. 쉽지 않았는데 무사히 이제 성공을 시키고 안착을 시킵니다. 보통 호족이 데리고 있던 노비들은 호족의 개인 사병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존재였는데요. 노비안건법을 통해서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요. 두 번째로 한 것이 958년에 과거제를 시행합니다. 그 이전까지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호족 세력 아니면은 뭐 왕실과 뭐 혼인 관계를 맺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그 관료의 길로 나아가기 쉽지 않았는데 과거제를 통해서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이제는 호족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야말로 국가에 충성하고 왕에게 그 과거제를 통해서 인재를 등용한 왕에게 충성하는 관료들을 뽑기 시작했다. 그것이 하나의 이제 왕권 강화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공복, 옷을 관료 지위에 따라서 공복을 제정하죠. 유니폼을 제정한 겁니다. 그래서
관료의 위계 질서를 확립해 나갔다. 이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했고요. 그 뒤에 이제 성종 때에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단행합니다. 아까 봤듯이 최승로라는 어떤 학자이자 관료의 시무 28조를 수용해서 유교를 당시에 이제 국가 통치 이념으로서 받아들이게 되고 국자감이라는 교육기관 이거 당나라 때 있었죠. 당나라 제도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모방한 겁니다. 그래서 국자감을 설치해서 오늘날의 유교를 가르치는 학문기관이죠. 국자감을 설치했습니다. 중앙집권화를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는 지방 관료들을 파견합니다. 그 지방의 향리, 지방의 관리들을 어떻게 해야 하면 파견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향리 제도도 함께 이때 정비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어떤 행정 체계를 이때 완비를 한 거죠. 구체적으로 한번 다음 시간에 다음 페이지에서 볼 겁니다. 또 하나 이제 하나가 왕권 강화라 그런다면 이제 호족 세력 물론 호족 세력들도 많이 이제 귀족으로 편입이 되긴 했지만 이 귀족 중심의 사회가 이제 고려에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먼저 관리 등용 절차 아까 봤던 과거제를 통해서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 과거제를 통해서 귀족 사회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지방에 무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지방 토호라고 해서 중앙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제를 통해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관리로 등용되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광종 7년에 중국 후주라는 곳에서 귀화한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로 광종 7년에 처음 실시했고요. 관리에게는 녹봉과 전시과를 지급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주죠. 녹봉은 이제 오늘 지금으로 치면은 금전적인 보상을 해준 거고요. 전시과는 수조권입니다. 수조권이라고 한다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 일단 토지를 주고서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대신 걷어서 그 관료의 이제 급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이 전시과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짝만 들어가면 전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전답, 그러니까 논밭 같은 거죠. 그 전답에 세금 징수권을 준 거고요. 시지는 땔감을 채취할 수 있는 살림, 논밭이 아니라 살림에 또 수조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관리에게 녹봉과 전시과를 줬다. 기억하시고 특히 전시과가 고려시대의 토지제도, 세금제도의 아주 대표적인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리가 되는 방법은 과거제 외에도 음서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왕족, 공신, 5품 이상의 고위관리. 이 사람들의 자제들은 과거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높은 고위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음서제를 통해서 관리가 된다 하더라도 별도로 또 과거 시험을 보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과거 시험을 봤을 경우에 음서제로 관리에 등용됐다 하더라도 더 높은 고위관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여기 잠깐 보시면 고려의 과거제도인데요. 음서를 통해서 부모님의 어떤 백을 이용해서 문관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과거 문을 통해서 문관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었고요. 잡과 기술과입니다. 기술관리로 가는 길. 승과 특이한 승과가 있었죠. 불교국가라고 승불국가, 불교국가라 했었잖아요. 승과를 통해서 승계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세 가지 문과, 잡과, 승과의 세 가지 과거 제도가 고려시대에 있었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문벌 귀족이 이제 등장합니다. 음서제, 공음전. 이 공음전은 전시과랑은 좀 다른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에게는 자기 자손들한테도 이거 물려줄 수 있는 공음전이라는 걸 특별히 줬습니다. 이 공음전을 줬고 음서제를 통해서 여러 대에 걸쳐서 이제 계속해서 관료로 진출하는
귀족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귀족들을 문벌 귀족이라고 이제 우리 역사가들이 불러줍니다. 그래서 문벌 귀족들은 때로는 왕실과의 혼인 관계를 이용하기도 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자리, 높은 고위 자리를 유지해 갔죠. 공음전, 음서제 모두 세습이 가능하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지방의 관리들, 지방의 향리들도 마찬가지로 과거를 통해서 중앙관리에 진출이 가능했었습니다. 신라는 골품제를 운영했기 때문에 일정 골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이 좋더라도 고위 관리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고려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개방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고려 시대, 고려 초기에 중앙과 지방의 제도를 어떻게 정비했는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이성육부의 중앙 정치 제도를 갖고 있었는데 앞선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모방한 겁니다. 당나라의 중서성, 문화성 요 두 개 합친 중서문화성이라는 기구를 두고요. 여기에 최고 관료로 이제 문화시중을 뒀습니다. 중서문화성이 하는 일은 국정을 총괄하고 또 나라의 의사를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서성을 두어서 그 아래 육부, 잠깐 옆에 도표를 보시면 중서문화성이 있고 이 상서성이라는 걸 두어서 이 아래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의 육부를 두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책을 집행한 거죠. 그래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에 이성을 두었고 또 밑에 그 아래 상서성 밑에는 육부를 두었다.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중추원이 있습니다. 중추원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이냐? 왕명을 출납하고 군사 기밀을 다루는 곳입니다. 어사대는 오늘로 치면 우리나라 감사, 감사원 같은 관리들이 감찰을 하는 기구였고요. 삼사는 회계를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세 기구는 이제 고려에만 있는 좀 특이한 기구였는데 중추원, 어사대, 삼사는 좀 간단히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병마사라고 해서 중서문화성과 중추원, 아까 봤던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에 있는 대신들이 모여서 외교와 군사와 국방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는 기관이 바로 도병마사입니다. 중앙정치제도는 이러했고요. 지방행정조직은 크게 보면 경기와 오도 양계를 보면 됩니다. 경기는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요 지역. 경기는 요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도는 전국의 경상도, 전라도, 양광도, 교주도, 서해도 이렇게 해서 5개의 도를 두었고요. 이 도는 일반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도 밑에 군과 현을 설치하고 주요한 곳에는 12목을 설치합니다. 성종 때 12목을 설치했다가 나중에 12목 중에서 4군데는 이제 도호부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의 목만 나중에 남게 되고요. 그다음에 양계는 군사 행정구역입니다. 북계와 동계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북계 이쪽에 있는 여기를 북계라고 하고요. 동계는 이제 동쪽 해안 지역에 있는 이곳을 동계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주와 진을 설치했습니다. 보시면 북계 흥화진 보이시죠? 그다음에 동계에도 보면 울진이 보이시죠? 울진 이런 것들이 보일 겁니다. 또 등주 보이시죠? 이게 주와 진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후대에 가서는 군사적인 요충지에는 도호부를 설치했는데요. 안북도호부, 안변도호부 동쪽에, 그 다음에 맨 남쪽에 안남도호부, 그 다음에 안서도호부 4군데의 도호부를 두어서 군사적인 요충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와 오도 양계 외에 특별히 이제 삼경을 두었는데요. 삼경은 경기, 그러니까 개경 외에 수도보다는 조금 작지만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직할시 개념,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도시들을 이제 지칭하는 건데요. 고려 전기에는 개경,
그리고 오늘날의 평양이 되는 서경, 그리고 신라 말기에 있었던 경주, 동경, 이게 개경, 서경, 동경, 삼경을 두었다가 고려 후기에 가면은 개경, 서경 그대로 놔두고 남경, 보이시나요? 중간에 오늘날의 한양에서 조금 더 위쪽에 있는 남경을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고려 후기에 가면 이 남경이 풍수지리에 의해서 뭐 명당 자리다 그래서 한양 자리가 그래서 이제 남경을 더 중요시하게 됐고요. 나중에 이제 조선 건국할 때는 이 남경을 수도로 삼게 되죠. 특수행정구역으로 향과 부곡과 소가 있었고요.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주변의 속현까지도 관할을 했습니다. 여기 고려 전기에 보면 지방관이 파견된 곳이 130곳,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374곳이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지방관을 파견한 곳은 130곳밖에 안 되고 파견하지 못한 곳이 374곳이다. 그럼 이 속현은 누가 더 영향력이 컸느냐? 여전히 지방의 기존의 호족으로서 계속 남아있던 중앙으로 진출하지 않고 지방에 남아있던 호족의 그 작은 세력들, 이 사람들이 이제 속현을 실질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고려 시대까지 전기만 하더라도 아직 중앙 집권이 지방까지 관리까지 완벽하게 제어하지는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고려는 초반에 거란과 여진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 침입을 이겨내면서 나라의 기틀을 잡아가죠. 고려 초에는 5대 식국을 통일한 송나라, 그리고 북쪽에 거란족이 세운 유나라, 이 두 세력이 팽팽하게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고려는 이 중에서 송나라와는 친선관계를 맺고 있었고 거란과는 대립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란이 멸망시킨 이 지역에 기억나시죠? 이 지역에 있던 나라가 뭐였죠? 이 지역에 발해가 있었죠. 발해가 926년에 거란에 의해서 멸망하고서 발해의 유민들이 이제 많이 고려 북쪽으로 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자체가 출발하면서부터 고구려의 뒤를 이은 나라다라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 거란과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는 좋은 관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란이 993년도에 1차로 침입을 하죠. 고려를 침입을 합니다. 이때 거란 장수 소선영과 이제 고려의 장수 서희가, 사실 서희는 장수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 문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담판을 짓죠. 담판 내용을 잠깐 볼까요? 밑에 있는데 소선영이 이렇게 얘기하죠. 서희를 만나서 나는 큰 나라 귀한 사람이니 뜰에 나와서 나에게 절해야 된다. 그랬더니 서희가 신하가 임금에게 절할 때나 뜰에 사는 것인데 두 나라 대신들이 만나는 장소는 그럴 수 없다. 그러자 소선영이 다시 고려는 옛 신라 땅에서 나라를 세웠고 고구려 옛 땅은 거란의 소유인데 고려가 차지했다. 또 고려는 거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도 소홍을 섬기고 있어서 출병했다. 그러니까 서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다. 우리 고려는 고구려의 후예이다.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그래서 했다. 그리고 너네가 차지하고 있는 거란의 너희 땅 동경은 우리 국경 안에 있고 예전에 발해의 땅이었다. 압록강 근처도 우리 땅인데 현재 여진이 차지해서 길을 막아 거란과 국교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진을 쫓아내고 길을 통하면 국교를 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압록강에 다시 좀 보면요. 이게 이제 압록강인데 압록강 동쪽에 여기가 지금은 이제 고려 땅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전에는 여진족이 이제 세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란과는 직접적으로 통교할 수가 없다. 외교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너를 우리가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여진 이
압록강 동쪽의 이 땅에서 여진족을 물리쳐내면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외교 관계를 맺겠다. 이렇게 담판을 짓죠. 이 담판을 통해서 싸우지도 않고 땅을 획득합니다. 이 땅을 강동육지라고 합니다. 서희의 담판으로 얻어낸 땅입니다. 2차에 한 번 더 침입을 하고 또 3차 1019년도에 한 번 더 또 거란 침입을 해오는데 이때 우리의 영웅 강감찬 장군이 귀주라고 하면 귀주라는 지역 이쪽이죠. 이쪽에서 거란의 대군을 물리치고서 마침내 쫓아냅니다. 거란을 물리치고 나서 천리장성을 축조하죠. 북방의 유목민족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축조를 합니다. 천리장성을. 이 일을 통해서 거란과 밑에 잠시 지도 볼까요? 지도 보면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거란과 송과 고려가 팽팽하게 균형을 가져가게 됩니다. 고려는 송과 계속해서 외교 관계를 가져가고요. 또 일본과도 외교 관계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고려는 여진과 고려와는 적대적인 대립 관계를 가졌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보면 여진과의 관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진족은 12세기 초, 그러니까 1100년도 초부터 부족을 통일하고 강성해져서 고려 국경을 자주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관이라는 문관이 장수가 나타나서 1107년도에 이제 여진족을 몰아내죠. 몰아내기 위해서 썼던 전략이 여진족이 이제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말탄 기병들이 강했기 때문에 여진족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군대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별무반을 창설해서 여기서 신기군은 기마병을 의미합니다. 신보군은 보병이고요. 항마군은 승병입니다. 그래서 이 3종으로 이루어진 별무반을 창설해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 구성을 설치합니다. 이게 이제 1107년의 일인데요. 동북 구성이 지금 어디냐 하면은 아래 지도 보시면 요 함흥평야 일지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위쪽에 공엄진까지 해서 두만강 유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중간쯤이 여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설이고 동북 구성, 윤관이 설치했다고 하는 동북 구성이 어디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이제 사료가 없어서 기록이 없어서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관이 세웠다고 하는 뭐 비석 같은 게 어디서 발견이라도 된다면 정말 대단한 업적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동북 구성을 설치하고 나서 1년 만에 지켜내기가 힘들다고 해서 다시 반환하고요. 이후에 여진족은 더욱더 강성해져서 1115년에 금나라를 건국합니다. 유나라를 멸망시키고 금나라를 건국하게 되고요. 그래서 금나라에서 고려의 사대 관계를 요구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사대 예를 들어주는 척하고 계속해서 이제 송나라와는 외교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그런 상태가 한동안 더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몽골이 세운 원나라가 강성해져서 고려를 침입했을 때 그때 이제 고려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대외 정책은요, 대외 교류는 굉장히 개방적이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개방적인 나라 하면 고려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고려는 굉장히 개방적인 대외 정책을 펼쳤습니다.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송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저 밑에 아라비아 상인들과도 거래를 했습니다. 주 교역료는 이 병란도
개경 아래에 보면은 예성강이라고 있습니다. 병난도가 보면 개성 아래에 보면 예성강이 있는데 이 예성강 입구에 발달했던 국제무역항입니다. 이 병난도를 통해서 송나라와도 아라비아와도 거래를 했고요. 또 병난도를 통해서 송, 고려, 외, 일본과 이렇게 삼각 무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주역들이 바로 이제 개성 상인들인데요. 개성 상인들은 이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조선시대 때도 굉장히 상거래를 잘하기로 복식부기도 도입하고 해서 상거래를 잘했던 사람들로 유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송상 이렇게 약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개성상인이 실제로 활약하기 시작한 시대는 이 고려 시대부터입니다. 그래서 고려는 송외 아라비아와도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상으로 통해서 교류를 했고요. 북방 민족과도 강동육주를 통해서 송과 거란 여진을 묶어주는 중개 무역을 했었습니다. 주된 무역 물품 보면은 송과는 주로 비단과 약재, 서적, 자기 같은 발달된 선진 문물을 수입을 하고 대신에 금, 은, 나전칠기, 화문석, 돗자리입니다. 강화도에서 유명한 돗자리를 화문석이라고 하는데 이것들, 그다음에 이 당시도 인삼이 유명했었나 봐요. 인삼, 이런 것들을 송나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다가는 다시 곡식과 인삼과 서적을 수출하고 황과 수은을 수입을 합니다. 일본이 은이 많이 나기로 유명하죠. 나중에 세계사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일본의 고려가 아니고 일본으로 많은 포르투갈 상인들이 왔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본에서 나는 은 때문이었습니다. 은 때문에. 또 북방민족 여진족과는 주로 농기구, 곡식, 포목들을 수출하고 모피, 말 등을 수입했습니다. 거란과도 비슷한 물품들을 주로 주고받았고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이처럼 해상 교역로를 통해서 또 북방민족과를 통해서 활발하게 대외 교류를 했고 무역을 가져갔다. 그 주역들은 개성상인이었으며 주 활동 무대는 예성강 입구에 있는 병난도였다.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와 대외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봤던 거 다시 한번 본다면 광종, 성종 때의 왕권 강화 정책, 그 다음에 중앙집권체제와 지방행정이 어떻게 정비되어 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귀족 중심의 문벌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다음에 거란의 침입과 여진족과의 관계를 동북구성과 또 강동육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개방적인 대외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 반갑게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납시다. 바이바이.